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남편과 저는 3년이라는 연애 끝에 결혼을 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 3년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땐 세상에서 가장 충분한 시간이자 서로를 다 안다고 믿게 만들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죠. 연애할 때 남편은 참 말이 많았습니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희는 하루에도 수십 통씩 메시지를 주고받고 만나면 밤새워서라도 대화를 나누곤 했습니다. 무슨 대단한 얘기를 나눈 것도 아니었어요. 그날 있었던 사소한 일, 회사에서 있었던 일, 집안 얘기, 어릴 적 추억, 미래에 대한 작은 꿈들, 서로를 속이지 않고 있는 그대로 보여주며 그렇게 많은 시간을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저는 이 사람이라면 평생을 함께해도 괜찮겠다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결혼을 결심할 무렵 남편은 늘 저에게 우리 사이에는 비밀이 없어야 한다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이 참 든든했어요. 세상에서 믿을 수 있는 단 한 사람이 내 옆에 있다는 느낌이었거든요. 속이거나 숨길 게 없다는 것, 그 믿음 하나가 저를 움직였고 결국 이 남자를 남편으로 맞이했습니다. 연애 때처럼만 살면 결혼 생활도 행복할 줄 알았죠. 그런데 결혼하자마자 제가 알던 그 남자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전혀 다른 사람이 제 앞에 나타나더군요. 세상에서 가장 저를 이해해주던 사람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시댁만 바라보고 시댁을 중심으로만 움직이는 그런 남편이 제 앞에 있는 겁니다. 왜 저는 그걸 결혼 전에 눈치채지 못했을까요? 사람이 달라진다고 해도 이렇게까지 달라질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처음엔 제가 예민한가 싶었어요. 결혼 초반이다 보니 시댁에 신경을 쓰는 건 당연한 일이겠지 하며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점점 지나면서 남편의 태도는 변명이 통하지 않을 정도로 명확했습니다. 어느 날 제가 남편에게 넌지시 물었습니다. 나 당신한테 속은 것 같아. 결혼하고 나서 당신 너무 달라졌어. 그러자 남편은 아무렇지 않게 웃으며 이렇게 대답하더군요. 여자들은 남자한테 다 속는 거야. 남자들은 여자 꼬시려면 다 이렇게 해. 결혼하면 본래 모습으로 돌아오는 거지. 농담처럼 한 말일 수도 있었지만 저는 그 순간 남편이 결혼 전 보여줬던 모습이 연극이었구나 싶어 숨이 막혔습니다. 제가 사랑했던 그 모습은 진짜가 아니라 저를 얻기 위해 잠시 빌려 입은 옷 같은 거였나 싶더라고요.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야 했습니다. 아, 이 사람은 내가 믿었던 사람이 아니구나. 지금이라도 헤어져야 하나? 하지만 저는 그러지 못했죠. 결혼 초반이었고 저를 축하해주던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무서웠습니다. 그렇게 빨리 이혼을 한다면 사람들은 저를 무책임한 여자라고 손가락하지 않을까? 3년 동안 연애하고도 제대로 사람을 보지 못한 바보 같은 여자라고 욕하지 않을까? 저 스스로도 제 선택을 부정하는 게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참았죠. 그런데 남편의 변화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혼 전엔 늘 네 가족은 곧 내 가족이라고 말하던 남편이 결혼 후에는 돌변해 저희 친정을 관리하고 감시하듯 구는 겁니다. 제가 친정에 조금이라도 신경을 쓰는 기색이 보이면 어느새 남편의 시선을 날카롭게 바꾸며 따져 묻곤 했죠. 당신 처가에 돈 들어가는 거 아니지? 무슨 소리야? 무슨 돈? 제게는 두 명의 남동생이 있습니다. 연년생으로 태어난 남동생 하나는 이미 결혼까지 했고 올케도 있었죠. 제 부모님은 늘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집안일은 남자인 니들이 책임져야 한다.
누나는 그동안 했으니까 짐을 덜어줘야 한다. 그런데 남편은 전혀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남동생도 둘이나 있는데 당신의 처가를 신경 쓸 이유는 없는 거지. 장인 어른도 그랬잖아. 당신은 빠지라고. 그리고 부모 신경 쓰는 건 그건 남자들이 할 일이지. 더군다나 첫째 처남은 결혼까지 했는데 며느리도 있는데 당신이 신경 쓴다 하면 완전 오버지. 오버하지 마. 알았어? 사탕 하나 가져다 주는 것도 조심하라고. 아니, 결혼 전에 그렇게 네 가족은 내 가족이라고 큰 소리 치던 사람이 막상 결혼하고 나니 제 친정을 남의 집으로 단칼에 선을 긋다니요. 심지어 저희 부모님은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너는 이제 그 집 며느리니 네 살림이나 잘해라 라고 하셨죠. 그런데 남편은 없는 문제를 만들어서라도 친정을 의심했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 남편만 문제가 아니더군요. 전 아직도 신우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기조차 싫습니다. 저보다 겨우 2살 어린 여자였지만 볼 때마다 제 속을 뒤집어 놓는 존재였죠. 신우이는 나쁜 년. 암튼 그건 저를 만날 때마다 꼭 늙은이라고 불렀습니다. 아, 새언니? 아, 언니라고 부르기도 애매하다. 나보다 2살 많은데 완전 세대 차이 난다니까. 너무 늙어 보여. 새언니가 아니라 헌언니 같아. 저는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만날 때마다 똑같은 소리를 하니 웃어 넘길 수가 없더군요. 겨우 2살 차이에 무슨 세대 차이냐고요. 그래도 제가 대꾸하면 더 심하게 받아치니 그냥 속으로 삼키고 말았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시누이는 늘 선을 넘는 행동을 일삼았습니다. 가장 황당했던 건 예고도 없이 저희 집에 들이닥치는 일이었어요. 문제는 그 시간이 대부분 새벽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술에 잔뜩 취한 채 비틀비틀 대문을 두드리거나 배를 누르는 소리에 저는 잠에서 벌떡 깨어났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리고 주변 사람들한테 피해 끼치는 건 아닐까 노심초사하며 문을 열면 얼굴은 벌겋게 달아오른 채 술 냄새를 풍기며 들어오는 시누이가 있었습니다. 나 왔어. 오늘도 오빠 집에서 자고 갈 거야. 시어머니 시누이가 술 마시는 걸 극도로 싫어하는데 시누이도 그걸 잘 아니까 술만 마셨다 싶으면 무조건 저희 집으로 기어 들어왔던 겁니다. 술 돼지 같은 것. 처음에 하루 이틀이니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점점 습관이 되더군요. 남편도 처음엔 불편해했지만 나중엔 아휴 그냥 비번 알려주자. 그렇게 매번 새벽에 일어나서 문 열어주느니 변하잖아. 라고 하더군요. 저는 그 말이 정말 듣기 싫었습니다. 안 돼. 비번 알려주면 이젠 대낮에도 심지어 우리가 없을 때도 막 들어올 거야. 그건 더 곤란해. 저는 신우이가 어떤 사람인지 뻔히 알았습니다. 선을 넘는 게 습관인 애인데 열쇠나 비번까지 주면 집안 살림까지 자기 쥐처럼 여길 게 뻔했습니다. 왜냐면 신우이가 다녀가고 나면 다음날 꼭 제 물건 중에 하나씩 없어졌거든요. 비싼 게 아니라곤 하지만 제가 애정을 가지고 쓰던 화장품, 작은 액세서리, 가디건 같은 것들이 슬그머니 사라지는 겁니다. 물론 제가 의심하는 게 불편해서 한동안은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그 빈자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결정적으로 결혼 전 친구들과 여행 갔다가 함께 맞춰 산 소중한 스카프가 사라졌을 때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건 돈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이 아니었거든요. 제 청춘의 추억이자 친구들과의 약속 같은 거였는데 감쪽같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국 남편에게 말을 꺼냈죠. 내가 말 안 하려 했는데 아가씨 술 먹고 우리 집에 오고 나면 그 다음날 꼭 내 물건이 없어져. 비싼 건 아니지만 이게 너무 잦으니까 당신이 좀 얘기해줬으면 좋겠어.
뭐? 내 동생이 도둑이라는 거야? 도둑이라니 그런 말이 아니잖아. 그냥 내 물건을 너무 쉽게 생각한다는 거지. 내가 직접 말하기는 껄끄러우니까 당신이 얘기 좀 해줘. 남의 물건 건드리지 말라고. 아니, 왜 내 동생이랑 너랑 남이냐? 내 동생은 네 시누이야. 가족이잖아. 그럼 비싸지도 않은 거라며. 그냥 내가 사줄게. 다시 사면 될 것 아니야. 아무리 동생이라도 그렇지. 남의 물건을 허락도 없이 가져가는 건 잘못이지. 이건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고. 내가 소중히 여기던 물건인데 다시 사줄게로 해결된 문제는 아니라고. 아우, 그냥 참아. 내 동생이 무하냐 할 거 아니야. 가족끼리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뭘 그렇게 예민하게 굴어? 그럼 당신이 직접 말해. 네 일이잖아. 네가 직접 해결해. 아무리 오빠여도 아이 동생한테 그것도 여동생인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하냐? 아우 난 못해. 못한다고. 결국 남편은 중재를 안 해주더라고요. 아무런 말을 안 하니 시누이는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더 날뛰기 시작했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 심해졌거든요. 술에 취해 들어오는 횟수는 늘어났고 집에 들어오면 자기는 당연히 여기 눕고 먹고 씻고 심지어 제 화장대를 뒤적거리며 이건 내가 써도 되지? 하고 가져가 버리기 일쑤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어요. 사람이라는 게 늘 하던 짓만 하면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기도 합니다. 늘 술 취해 새벽에 찾아오던 시누이가 어느 날은 술도 안 마신 얼굴로 멀쩡하게 앉아있는 걸 보니 오히려 더 낯설게 느껴지더군요. 항상 코끝이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는데 그날은 피부에 화장까지 얹은 듯 깨끗한 얼굴이었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들어갔더니 거실에 시누이와 남편이 앉아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무슨 얘기를 나누며 떠들고 있었는지 웃음기 가득했는데 제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공기가 싸늘해졌습니다. 그 묘한 정적 혹시 경험해 보셨을까요? 방 안에 있던 두 사람이 막 수다를 떨다 제가 들어오니 입을 꾹 다물고 서로 눈빛만 교환하는 그 기묘한 분위기. 저는 그 자리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속이 서늘해졌습니다. 둘 다 동시에 입술에 손가락을 가져다 대며 쉿 하는 제스처를 하고는 저를 힐끔힐끔 보며 키득거리더군요. 그 순간 제 속이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저 둘이 대체 무슨 얘기를 하다가 내가 들어오니 저렇게 분위기를 끊었을까? 옷을 갈아입고 나오니 시누이는 이미 가고 없었습니다. 인사라는 건 애초에 모르는 애였지만 그래도 올 때 가더라도 저 가요. 한마디 안 하고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게 기가 막혔습니다. 싸가지 없는 것. 제 입에서 저도 모르게 중얼거림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날은 찜찜했지만 제가 굳이 파헤쳐봤자 얻을 게 없을 것 같았죠. 궁금해하지 말자. 생각할수록 내 속만 썩는다. 스스로를 다독이며 마음을 눌렀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남편이 뜬금없는 얘기를 꺼냈습니다. 우리 엄마 이사하신다. 어디로 가시는데? 우리 집 근처. 지금 집이 불편하다고. 이왕 이사하는 거 우리 집 그 가까이로 옮기신대. 저는 속으로 피식 웃었습니다. 뭐 지들끼리 알아서 하는 거겠지. 원래 저 집안은 남 눈치 안 보고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만 하잖아. 그러려니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저를 빤히 보더니 아주 태연한 얼굴로 이런 말을 내뱉었습니다. 아, 저기 뭐야. 이번에 이사하시면 가전제품 싹 다 바꿔드리자. 당신 카드로. 뭐라고? 왜 그래? 내가 못할 말 했어? 결혼할 때 우리 엄마 집에 세탁기 하나라도 바꿔드렸어? 안 했잖아. 아니, 그건 어머니가 필요 없다고 하셨잖아. 그리고 우리 결혼할 때도 간소하게 했고. 아무리 그래도 너는 우리 엄마한테 빚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번에 이사하시면 가전제품 싹 다 바꿔드려. 한 2천 정도면 될 것 같은데? 뭐라고? 내가 왜? 그렇게 하고 싶으면 당신이 해. 왜 내 돈으로? 내가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너 결혼 전에 니네 집 가전제품 싹 다 바꿔드렸잖아. 난 똑똑히 기억하는데. 너 그때 나한테 자랑했었잖아. 그게 지금 무슨 소리야? 그건 우리 연애 초반이었을 때고, 동생들이랑 돈 모아서 부모님 해드린 거였어. 나 혼자 한 것도 아니고. 지금 그걸 들먹이는 거야? 니네 집에 했으면 우리 엄마 집에도 해야지. 그게 공평한 거지. 내가 벌써 엄마한테 말해놨어. 너가 처가에 다 해줬으니까 엄마 집에도 해줄 거라고. 엄마 엄청 기대하고 계셔. 뭐라고? 당신 제정신이야? 당신이 해주고 싶으면 당신이 하라니까. 왜 내 몫으로 떠넘겨? 난 안 해. 그리고 은혼도 아니고 통보? 그래서 더더욱 안 해? 제가 단호하게 거절하자 그날부터 남편의 황당한 시위가 시작되었습니다. 마치 집안에 눈에 보이지 않는 금을 그은 듯 저와 거리를 두었습니다. 소파에 앉으면 몸을 획 틀어버리고 제가 다가가면 가까이 오지 마! 라는 식으로 손사래를 치더군요. 심지어 밥도 집에서 먹지 않고 시댁에 가서 해결했습니다. 거기서 반찬까지 받아와서는 자기 혼자만 먹더니 노골적으로 제 앞에서 말했습니다. 이건 내 거니까, 그리고 나만 먹을 거니까 넌 손대지 마라. 우리 엄마가 해준 거야. 너는 네 엄마한테 해달라고 하든지. 아니, 결혼한 부부가 한 집에 살면서 같은 밥상에서 밥을 먹으면서 어떻게 이런 말을 태어나게 할 수 있을까요?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 이 인간은 이미 내 편이 아니구나. 아니, 애초에 내 편인 적이 없었구나. 시누이도 제 속을 뒤집어 놓고 시어머니는 이사하니까 가전제품 내놓으라고 생떼를 쓰고 남편은 저를 호구 취급하며 카드 내놓으라고 하고 온통 다 지랄들이었습니다.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간사한 게 저는 늘 남편과 연애할 때를 떠올리곤 했습니다. 그때는 모든 걸 솔직하게 털어놓던 사람이었으니까요. 하루 종일 문자 보내며 서로 숨김없이 비밀 없이 살자던 사람이 바로 그였거든요. 그런데 결혼 생활 내내 저를 속이고 비밀을 만들고 있었더라고요. 그것도 아주 기막히게 돈 문제에 관해서 말이죠. 그렇게 제 친정에 못 좀 갖다 줄까봐 전전긍긍하던 남편이 또 부모님이 남동생들한테 뭐라도 줄까봐 입에 거품을 물던 남편이 정작 본인은 뒤로는 끔찍한 비밀을 꽁꽁 숨기고 있었습니다. 저는 나중에서야 알게 되었지만 그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죠. 가전제품을 사주지 않겠다고 제가 단호히 거절한 뒤 시어머니도 시누이도 저를 곱게 보지 않았습니다. 마치 집안에 큰 죄를 지은 사람처럼 은근슬쩍 흘리는 말 한마디, 눈길 하나하나가 다 저를 겨냥하더군요. 그래도 저는 며느리 도리를 포기할 순 없었습니다. 시어머니 생신이 다가왔습니다. 감정이 어찌 됐든 생신상을 차려드리는 건 매년 제가 해왔던 일이었죠.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그걸 빼먹을 순 없었습니다. 이게 마지막일 수도 있지. 그래. 며느리로서 할 건 하고 그 다음은 내 선택이야. 그렇게 마음을 다잡으며 시장을 보고 시댁에서 반찬거리를 하나하나 준비했습니다. 시어머니 생신날이면 빠지지 않고 오는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시이모였죠. 시이모는 늘 유난스러운 만큼 곱게 차려입고 왔습니다. 이번에도 핸드백을 번쩍 들고 나타나더군요. 늘 그렇듯이 시어머니와 시이모는 식탁에 앉아 꼭 똑같은 화제를 꺼냈습니다. 바로 예비 며느리 덕목 이야기였습니다. 게다가 이번엔 시이모의 아들이 결혼을 앞두고 있어서 더 심했습니다. 내년 초에 결혼식이 잡혀 있다 보니 그 화제는 온통 예비 며느린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는 말로 이어졌죠. 어때? 예비 며느린 착한 것 같아? 뭐 모르겠어. 아직 몇 번 보지도 않았는데 뭐 그냥 그런 것 같아. 너 너무 욕심내지 마. 그냥 결혼하면 이제 아들은 네 아들이 아니야. 너그러운 시어머니가 되어야지만 너 나중에 대접받는 거다. 아, 언니처럼? 허허,
이렇게 생일이라고 와서 상 차려주는 며느리가 어딨어? 내 며느리도 이렇게 하려나? 나한테 배워, 나한테. 그럼 나중에 네가 하지 말라고 해도 할 거다. 전 알고 있었죠. 시어머니가 굳이 생신 날마다 시이모를 부르는 이유를 단순히 동생이니까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일종의 과시였습니다. 봐라, 난 이렇게 대접받는 사람이다. 우리 며느리가 이렇게 생일상을 차려준다. 그걸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사실 시이모는 젊은 시절에 부잣집 남편을 만나 호강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남편과는 이혼을 하고 홀로 아들을 키우셨다죠. 이혼 전에는 재산도 많고 가진 것도 많다 보니 제 시어머니를 무시했다고 합니다. 가진 것도 없는 집안에 시집 갔다. 남자 보는 눈이 없으니 저런 고생을 하지. 그렇게 속을 긁으며 한참을 무시했다는 겁니다. 아, 이게 복수인가? 자매라고 다 같은 자매가 아니구나. 오히려 더 은근히 경쟁하고 더 깊게 상처 주기도 하는구나. 남동생들밖에 없는 저로선 좀 씁쓸하더라고요. 항상 자매를 원했었는데 자매면 친구처럼 지내겠구나 싶었었는데 암튼 저는 요리에 집중을 했습니다. 그리고 밥이 다 되어가는 소리가 막 들렸어요. 칙칙 포포. 그런데 그때 시이모가 한마디를 더 했습니다. 아유, 생일뿐이야. 이번에 언니 이사 가는 거 성현이가 대출 받아줬다며? 뭐라고라? 남편이 대출을 받아줬다고? 저는 모르는 이야기였습니다. 바로 고개를 휙 하고 돌렸죠. 그랬더니 시어머니 얼굴이 사색이 되어 가더라고요. 그리고 거실에 앉아있던 남편도 시누이도 갑자기 모든 행동이 스톱이 되더라고요. 대출? 뭔 대출? 시어머니는 시이모에게 눈치를 줬는데 시이모는 아랑곳하지 않고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왜? 질문은 모르는 거야? 몰랐어? 모르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 대출이자 같이 갚아야 할 텐데. 예, 성현아. 너 네 와이프한테 말 안 했니? 내가 실수한 거야? 왜 그래? 내가 뭐 잘못했어? 아니, 너 왜 그래? 조용히 해. 왜 자꾸 입을 털고 그래? 언니, 왜 그래? 내가 못할 말 했어? 아니, 당연히 알아야지. 몰라? 몰래 해준 거야? 어머, 성현이 저놈 간땡이 크네, 어? 아주 그냥 간땡이 커. 무슨 말이야? 여보, 이모님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계신 거야? 어? 아니, 그게 내가 말을 하려고 했는데. 아니, 언니, 왜요? 오빠가 자식 노릇한 건데 이게 뭐 문제가 되나요? 부부면 공동체잖아요. 함께 갚고 하는 거지. 뭐가 문제가 돼요? 뭐라고요? 아가씨, 지금은 좀 빠지죠? 어제도 술 먹고 우리 집에 오더니 아직도 술 안 깼어요? 지금은 아가씨가 낄 일이 아니라고요. 대출? 무슨 대출? 당신 대출 안 나올 텐데? 어디서 대출을 받은 거냐고? 아이, 그게 뭐, 대법에서 받았어. 물론 이자가 좀 세긴 한데, 그거 있잖아. 그거 받으면 바로 해결할 수 있어. 뭐? 뭘 받아? 무슨 소리야, 지금? 아, 장인어른이 그 땅 물려준다고 하지 않았어? 이제 그 땅 농사 안 짓는다며. 거기 뭐 아파트 들어선다며. 그 땅 3등분해서 나눠주시면 팔아서 대법에서 받은 대출 갚아버리면 되지. 좀 나중에 얘기하자. 어? 오늘 엄마 생신이다. 더 시끄럽게 하지 말고 좀 조용히 하라고. 키고 있네. 뭐? 같이 갚아? 그리고 우리 아빠 땅? 야, 나한테 말도 없이 받은 대출을 왜 내가 갚아줘야 하니? 나는 갚아줄 생각 없는데? 처가인 사탕 하나도 아까워하는 놈이 뭐? 웃기고 있네. 이 새끼가 정말. 아니, 며느라, 왜 그러니? 어? 내 생일날 좋은 날 정말 왜 그래? 그리고 우리가 남이니? 너랑 나랑 남이야? 내 자식이나 다름없는데 왜 그래 정말? 자식이요? 그래서 어머니 핸드폰에 저 사람은 내 아들, 신우는 내 딸. 그런데 저는 저 뭐라고 저장하셨어요? 말해보세요. 어? 아니, 그건 너의 딸.
이라고 저장해뒀죠? 그런데 뭐 자식이요? 웃기고들 했네. 이모님 말처럼 간땡이 부은 거 맞네. 간땡이가 붓다 못해 터지겠어. 이혼하자. 이 꼴까지 봤는데 내가 너랑 어떻게 사니? 이혼해. 그리고 저는 너무 화가 나서 제가 사간 케이크를 뜯어서 남편에게 집어 던져버렸습니다. 케이크 날아갔는데 슬로우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바로 그 집을 나와버렸습니다. 결국 진실은 드러나더군요. 그 인간은 친정의 그 땅을 담보로 잡히는 말도 안 되는 결정을 이미 내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담보를 믿고 대출 4억 원, 그것도 연이자 20%라는 무시무시한 조건을 빌려서 시어머니 이사 비용으로 쓰려 한 겁니다. 그런데 더 화나는 건 그 사람의 태도였습니다. 대출 이자율을 듣고 나니 그게 정상적인 금융 거래인지도 의심스러웠죠.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그 인간은 제게 가전제품 사주라는 둥, 대출 갚자라는 둥 참을 수 없는 요구를 한 거죠. 땅만 받으면 다 해결되잖아. 어차피 너는 이혼 못하잖아. 그 말에 저는 더 분노했습니다. 왜 제가 이혼을 못하냐고 물었더니 남편은 제 직업을 꺼내 들었습니다. 너 공무원이잖아. 공무원이 품에 떨어뜨리면 어떡해. 직장에서 망신당할 거 아니야. 야, 내 인생의 위지 직장이 위겠냐? 요즘 공무원 사회가 예전 같다고 생각해? 이런 꼴 당하면서도 같이 살면 그게 더 공무원 사회 전체를 욕먹이는 거라고 생각해. 싸그리 다 욕먹인다고. 그러니까 그 입 좀 닥쳐줄래? 남편은 애걸복걸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혼만은 제발 하지 말아달라고, 도와달라고 저를 붙잡고 늘어졌죠. 웃기는 놈이었죠. 하지만 저는 법적으로도 실무적으로도 유리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신혼집 대출을 더 많이 떠안았고 생활비 대부분을 제가 먼저 내왔다는 사실, 그리고 무엇보다 남편이 제게 알리지 않고 빌린 대부업 성격의 고금리 대출은 명백히 결혼 공동체 내에서의 신의성실 원칙을 위반한 일임을 변호사에게 확인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냉정하게 행동했죠. 변호사와 상담하고 준비할 건 준비했습니다. 위자료 청구, 재산 분할 청구, 모든 걸 서류로 남기고 법적 절차를 통해 깔끔하게 정리할 생각이었죠. 남편은 처음엔 제가 소송까지 할 줄은 몰랐다며 멍하게 있었습니다. 재판 가면 대충 5대5로 끝날 거야 라고 호언장담하던 그였지만 현실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법정에서 온갖 자료와 통장 내역, 누가 생활비를 냈는지, 빚의 성격은 무엇인지, 누가 무슨 결정을 했는지를 꼼꼼히 따졌습니다. 남편이 감춘 대출의 성격이 무엇인지 고스란히 드러났죠. 법원은 합리적으로 판단했습니다. 남편의 비밀스러운 대출은 부부가 상의하지 않은 채 개인적으로 지은 채무로 인정되었고 제가 받아온 지원과 제 기여도는 감안해 분할이 이루어졌죠. 제가 요구한 위자료와 적절한 재산 분할 모두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법정에서 판결문을 받았을 때 제 가슴은 묘하게 뜨끔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시원했습니다. 그렇게 그 인간과 결별했습니다. 그리고 그 회사는 급격히 무너져갔죠. 대출 이자에 시달리고 결국 빚쟁이로 전락한 그의 모습은 제가 짐작하던 최악의 결과였습니다. 그가 저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연락을 했을 땐 저는 한숨이 나왔습니다. 뭐 저런 인간이 다 있나? 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런데 더 웃긴 건 시어머니가 이사를 했다라는 거였어요. 아마 저였다면 이사 안 갔을 겁니다. 참, 이런 것들하고 가족으로 살고 있었다니. 지금 저는 조금 늦었을 뿐 결국 저는 제 이름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살 필요 없이 소소하게 말이죠. 지금까지 들어줘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배신의 장미였습니다.